청장님이 그 말하기를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2월 초부터 그 KBS 일라디오 거기가 97.3이죠. 거기에 매일 2번씩 나와요. 그 말하기 연중 캠페인을 해요. 우리 사회 이제 말이 너무 날이 서고 그 그런 뭐 혐오의 말이 난무하고 뭐 이래서 KBS에서 1년간 매일 2번씩, 그래서 지금 연초부터 그 원고를 한 좀 25개 썼는데, 그러다가 지금 너무 과로했는지 감기가 걸린 것 같아요. 그 시중에 나가보면 글쓰기 책보다 말하기 책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이제 청장님 말씀을 잘 하시는데, 우리 사회의 어떤 말하기 수준은요, 정말 형편없어요. 특히 우리 그 국민들의 어떤 의식이라든가 이 지적 수준에 비해서 너무 말하기 수준은 떨어져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말하기를 전혀 가르치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일상이잖아요. 아까 이제 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회의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발표하고 뭐 질문하고 뭐 대답하고 모든 게 말이잖아요. 어찌 보면 보고하고 뭐 이런 게 다 말이죠. 그게 거기에 더 부수적으로 이제 글이라는 게 붙죠. 뭐 보고서를 쓰고 뭘. 근데 비중으로 따지면 말이 절대적으로 많고요.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 사실은 일을 한다는 게 말하고 쓰는 거죠. 말하고 쓰는 걸로 일을 하시는 거죠. 그냥 그 뒤에 몸은 따라 붙는 거지, 결국은 뭐 서류로 다 일이 되는 거고 말로 일이 되는 거죠. 뭐 대통령을 봐도 그게 다죠. 읽고 말하고 쓰고 듣고, 이게 다죠. 그 중에 이제 읽고 듣는 것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죠. 누가 만들어 놓은 걸 받아들이는 거죠. 말하고 쓰는 게 내가 만드는 거고 남한테 나눠주는 거고, 읽고 듣는 것은 남이 만들어 놓은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말하기 쓰기가 생산적인 것이고 공유하는 행위고 그런 거죠. 근데 우리 사회는 이 말하고 쓰는 사람과 읽고 듣는 사람이 양극화돼 있어요. 소수가 말하고 써요. 학교 다닐 땐 선생님 혼자 말해요. 그리고 다 들어요. 사회에 나와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 사실은 말에는 권력 관계가 들어 있죠. 높은 사람은 주로 말을 하죠. 아랫사람은 듣죠. 근데 이게 저 이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바뀌지 않으면 그 조직도 그렇고 윗사람도 그렇고 다 이제는 안 되는 거죠. 그 말이 편중돼 있으면, 그 말을 누군가가 독점하고 있으면 그 독점을 하고 있는 사람이 피해자가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누구나 이제는 말해야 된다. 우리 때는 정말 학교 다닐 때 그 수업 끝날 때 질문하라고 선생님이 그럴 때 딱 한 번 말할 기회를 주시는데, 그때도 진짜 모르는 애들은 질문을 안 해요. 공부 잘하는 애가 질문을 해요. 정작 질문해야 될 애들은 안 해요. 이게 학교 때만 그런 게 아니고 사회 나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을 발언권이 있냐 없냐, 내가 말하는데 자신이 있냐 없냐, 그 차이가 조직에서의 자기 어떤 위치라든가 그 차이를 만들죠. 계속 변두리로 밀려나는 거죠. 말을 않고 있다 보면은 소외되는 거죠. 스스로 막 자괴감을 느끼는 거죠. 재미도 없는 거고. 사람이 사실 전 직장에 나와 보니까 알겠어요. 회사에 있을 때는 몰랐어요. 나와 보니까 회사를 단지 그냥 월급 받고 뭐 이것보다 훨씬 큰 의미가 있었구나. 회사는 너무
그 공자님 말씀 같은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자아실현의 장이에요. 자아실현의 장이 됐을 때 회사 다니는 게 재밌고 보람도 있고 또 조직의 기여도 더 크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 전 그게 관건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주로 이제 글쓰기와 관련된 일을 쭉 했는데 몇 가지 문제점을 전 이제 일하면서 느낀 것들이 있어요. 우선 첫 번째는 글을 잘 쓰려면 뭐 우리 이제 다 글 쓰는 사람들이니까 일을 잘하려면과 동의어죠. 잘하려면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그냥 단순히 뭐 지식이 많고 정보가 많은 게 아니고 하여튼 경험도 많고 뭐에 대한 어떤 배경, 맥락, 어떤 취지, 의도, 목적 이런 걸 잘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많이 아는 사람은 글을 안 써요. 모든 조직이 그래요. 회사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많이 아는 사람들은 글을 안 써요. 근데 그 아는 거에서 배제되어 있고 소외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덜 아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청장님 회의, 주재 회의에 못 들어가고 무슨 국장 회의 못 들어가고 이런 분들이 주로 글을 써요. 청와대도 마찬가지죠. 수석 또는 비서관 글 안 쓰죠. 그분들은 이제 쓰라고 하는 것과 써온 것을 고치는 일을 하죠. 쓰는 것은 행정관이 쓰죠. 청와대는 또 행정관도 안 쓰죠. 부처에다 또 내려보내죠. 부처에서도 국장이 안 쓰죠. 그 다음에 또 과장도 안 쓰죠. 사무관이 쓰죠. 사무관이. 아니 그렇게 이렇게 말하면 이런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니 국장이 다 쓰고 앉아 있으면 사무관이나 과장들은 뭐해? 당연히 사무관이 써야지. 맞아요. 그렇게 써야 돼요. 써야 되는데 어쨌든 제일 모르는 사람이 쓴다는 거죠. 저는 그게 이제 하나 근데 이제 쓰게 만들어야 되니까 알려는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하루 종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와요. 그리고 쓴 거를 또 거꾸로 계속 하루 종일 올라가요. 이제 고치는 과정. 이거의 장점도 있어요. 촘촘히 이렇게 검토할 수 있어요.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걸러져요. 근데 이제 두 가지 문제점은 있는 거죠. 하나는 시간이 너무 지체된다는 거. 두 번째 더 결정적인 문제는 일하는 사람이 보람을 못 느낀다는 거. 내 일이 아니라는 거. 시킨 사람의 일이라는 거. 시킨 사람이 듣고 와가지고 시키고 일을 한 결과를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자기 걸로. 그러니까 시킨 사람은 자기 작품 활동을 하는 건데 그 쓰는 사람은 그냥 제품을 만드는 거죠. 만들라는 제품을 만드는 그냥 단순 노동자에 불과한 거죠. 여기서 문제가 하나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조직에서 이게 윗분들이 당연히 많이 알아요. 경험도 많으시고 정보도 많으시고 많이 알아요. 그러면 밑에서 어떤 건의나 제안이나 이런 거 한번 해보자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 윗사람이 볼 때는 택도 없는 소리예요. 다 해봤어. 그거 아니야.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만약에 아래 직원이 뭐 10개를 건의했다. 그 중에 9개? 9개 이상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실제로 그게 맞아요. 그거 아니야. 아니야 라고 만든 게 맞아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윗사람이 그런 걸르는 역할을 하는 거죠. 어떤 그것의 일의 어떤 성사 가능성이라든가 아니면 그 어느 정도 위험한 건지 실패 확률이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런 걸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윗사람이 있으면은 뭐
안전하게 갈 수 있어요. 사고 안 나요. 그 역할을 원래 윗사람이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 문제가 그 10개, 100개 하면 그 중에 한두 개가 진짜 대박이 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윗사람도 몰라요. 절대 몰라요.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은 것이거든요. 새로운 것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것까지 같이 쓸어서 묵살을 해요.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 택도 없는 거라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뭔가 혁신이 일어나고 정말 이 조직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정말 그런 것들이 소리 없이 사라지는 거죠. 그게 당연해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윗사람 시선으로 저는 그래서 요즘에 우리 아들한테 절대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내가 책임지지 못할 일이에요. 난 몰라요. 걔가 살아갈 세상이 어떤 세상. 제가 오늘 아침에도 택시를 잡고 이 생각했어요. 야, 내가 나중에 이런 소리 하겠구나. 옛날에 이 할아버지가 옛날 살던 시절에는 그냥 서서 택시를 기다렸어. 택시가 올 때까지. 걔가 이해를 하겠어요, 손자가? 아니,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단 말이야, 그냥? 하염없이 기다려, 길에서? 택시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서 있어? 요즘에 애한테, 야, 옛날에는 비행기에서 담배도 폈다? 그러면 애가 놀래요. 야, 버스에서 담배 피고 다 폈어. 아무도 뭐라고 안 했어. 이 세상이 우리 때 같이 이렇게 천천히 안 변하거든요. 우리 자녀는 진짜 어느 세상에 살지를 몰라요. 근데 그런 제가 그걸 재단하고 평가하고 이렇다는 게 정말 어불성설해요. 사실은 지금 제가 고등학교 이런 애들하고 제가 대화가 안 돼요. 걔들 의식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하고. 유튜브를 보고 큰 애들하고 저하고는 이제 달라요. 근데 이제 여전히 직장에서는 이제 90년대생이 온다 이런 책들이 많이 팔리고 그러는 게 사실 그 세대들의 이런 감성이나 그 친구들은 갬성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런 걸 우리가 모르거든요. 그리고 걔들을 우리 눈높이에서 우리 잣대로 우리의 경험으로 이렇게 하면 이게 몰라 혁신의 기회를 놓치고 뭐 대박을 터뜨릴 기회 놓치는 거 좋다 이거죠. 나 그거 또 문제지만 뭐 공직에서 뭐 그런 게 있을 필요 없다. 그런 건 뭐 없어도 된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이 아래 사람들이 완전히 무기력해져요.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학습해요. 무기력을 학습해요. 이건 계속 안 되거든. 계란에 바위에 계란 치는 게 되는 거거든. 그럼 그 당시 상황에서는 그분 말이 맞아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억지를 부려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실패해요. 그리고 윗사람이 그래요. 내가 뭐라고 그랬어? 안 된다고 그랬지. 내 말이 맞았지. 맞을 수밖에 없는 게 맞을 확률이 97% 8%예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 아래 직원이 성공할 확률은 1% 2%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윗사람이 이겨요. 이기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밑에서 볼 때 제가 느끼기에도 지금 돌이켜 보면은 과거를 돌이켜 보면은 아 그렇지 않았구나 느끼는 것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항상 윗사람이 맞았어요. 맞아. 역시 저분 말 들어야 돼. 시키는 거나 잘하자. 말 잘 듣고 살아. 아니 실제로 그렇다고요. 아 저도 이렇게 어른이 돼서 보니까 그 당시 그분들도 어렸다는 걸 내가 이제 알게 됐는데 제가 신입사원 사원 대우증권 들어가서 사원 대리 시절에 그 당시에 차장 부장님들이 뭐 40대 초반이었는데 그때는 왜 이렇게 40대가 정말 어른 같았어요. 지금 보면은 뭐 40대 아주 젊잖아요. 근데 어쨌든 두 번째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든다. 왜 그러냐면요. 자기가 말하고 쓰지 않을 내용은 굳이 만들라고 않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니 자기가 써먹지도 않을 건데 무슨 뭘 제안을 하건 건의를 하건 이런 거가 할 기회가 없는데 해봤자 소용없는데 그거를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으로 이제 다 바뀌어가는 거죠. 세 번째는요.
직장에서 이렇게 글을 써보면 글을 쓰고 일을 해보면 인사고과 철회만 평가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매일 평가를 받아요. 사실은 매일 시험 보는 거야. 매일 비교당하고 있는 거야. 윗사람 위에 분들은 뭐 여기 과장님이나 국장님 뒤에서 안 보고 있는 것 같아도 매일 보고 있는 거죠. 매일 평가하고 있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평가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혼나고 있고 누군가는 칭찬받고 있어요. 매 시간 매일 평가받고 있는 거죠. 그럼 다른 말로 매일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동료 간에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늘 상대평가예요. 누군가는 혼나야 돼요. 상대적으로 혼나야 돼. 그래서 내가 혼나는 건 싫잖아요. 남이 혼나면 다행이에요. 내가 아니어서. 아니 칭찬은 바라지도 않지만 혼나는 건 싫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혼나야 돼요. 어떻게 안 혼날 수가 있어요? 다 등수가 있는데 윗사람 머릿속에는 등수가 있어요. 누구가 더 잘하고 못하고 다 있어요. 다 상대적인 거예요. 너 오늘 잘했다 그거는 다른 사람보다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비교되고 있는 거예요. 동료 간에. 그러면 남의 불행이 내 행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거죠. 또 하나 제가 이제 회사에서 글을 쓴다는 건 이런 거더라고요. 알아가는 과정이더라고요. 다 알면 일이 끝나더라고. 아니, 다 알면 이제 알았는데 일이 끝나요. 됐다 그래. 윗분이. 물론 중간에 내 일을 뺏기기도 해요. 이 자식 말귀 더럽게 가져와. 디스켓 줘. 우리 때는 디스켓 달라고 그래. 응? 디스켓 가져와. 그럼 이제 완전히 그것도 두 부류가 있어요. 뺏기고 나면은 이제 해방이다 하는 사람이 있고 막 자괴감을 느끼면서 막 이런 사람도 있고 후자가 일은 잘하죠. 그 만세 부르고 이제 있는 사람은 좀 발전 가능성이 없는 거고. 근데 되게 그거 사실은 그 인권 침해예요. 이리 가져와 이러는 거. 왜냐면 내 글이나 내 말은 나거든요. 그건 완전 인격에 대해서 인격 유린이에요. 그거는 됐어. 너 아무 생각 없는 놈이구만. 됐어. 이리 줘. 이런 거죠. 더 심한 건 이런 거예요. 됐어. 너 됐고 너 이리 와봐. 네가 해봐. 그럴 때는 얘보다 잘할 사람한테 시켜요. 당연히 잘할 사람한테 시키겠죠. 이 사람이 해오면은 나를 또 불러요. 야, 눈이 있으면 봐, 이 자식아. 이거잖아, 이거. 그러면 진짜 이제는 그 동교 간에도 관계가 이상해지고. 근데 사실 요즘에는 이제 그런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 거 하면 뭐 갑질한다, 뭐 말도 많고 그런데 우리 때는 다반사였어요. 막 얼굴에다 집어 던지고 그런 거 뭐 저는 회장을 3분을 모셨거든요. 다 오너들이시죠. 그런 분들은 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일이라는 게 알아가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저는 하나 문제가 모르면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일을 하다가 모르면 물어보고 물어본 거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으면 그 일이 그 알아가는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없을 수는 없지만 확 낮출 수가 있다고요. 제가 일을 해보면 윗분이 뭐 이렇게 지시를 해요. 이렇게 해라. 그거는 뭐 일에 대한 지시일 수도 있고 뭐 어떻게 쓰라는 글을 쓰라는 지시일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첫 번째 문제는 윗분도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알지 못해요. 모두죠. 이 일의 끝을 몰라요.
방법을 완벽하게 알고 있지 않아요. 가는 길을 완벽하게 알고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걸 다 알고 있으면 시키지도 않죠. 1번 그걸 잘 모른다는 거. 그러니까 그 빈칸을 네가 채우라는 거거든요. 나도 잘 모른다. 근데 잘 모른다는 소리는 안 쳐.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러죠. 그러면 예 그러죠. 대답하는 순간 내가 채워야 돼요. 이제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뭐 어렵지 않지. 이렇게 해. 그럼 직접 해보라면 못해요. 그분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일이라는 월급 받고 하는 일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러면 빈칸을 이제 채우는 일을 이제 하는 거예요. 이걸 잘 채우면 일을 잘하는 거예요. 말귀를 잘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윗분은 세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예 생각이 없는 분. 아이디어가 없어요. 전혀. 근데 이제 위에서 지시는 받았어. 그러니까 밑으로 던지는 거야. 그럴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은 항상 이게 안개처럼 이렇게 머릿속에 가물가물하는 거거든요. 명료하지 않거든요. 또 그거를 이렇게 표현을 잘 못하거든요. 그거 있잖아. 그거 이런 식으로 표현이 안 되거든요. 이 수준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분은 뒤에 내가 써온 걸 보면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이걸 계속 지적질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에 있는 이게 가물가물한 그림을 밑에 말로 했는데 아래 직원이 그걸 형상화해 와요. 문자로. 글로 형상화해 오면 그걸 보면은 이게 아니다 기다는 알 수 있어요. 내 머릿속에 있는 그림하고 이게 문자가 일치하는지 아닌지 내가 의도했던 게 이건지 아닌지를 그분은 알 수 있어요. 그래야 계속 이거 아니라고 이렇게 고치라고 해요. 이제 그 과정에서 글자를 보면서 또 새로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지시받은 거에 충실하게 해왔는데 더 새로운 생각이 나서 이게 아니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하는데 그때 이런 얘기는 안 해요. 내가 여기 이거 얘기해 준 거 맞다. 너 잘 해왔다. 근데 내가 또 새로운 생각이 났다. 네 걸 보고 이런 얘기는 안 해요. 그냥 고쳐요. 이렇게 고치라고. 그리고 아래 직원은 헷갈려요. 내가 말귀를 못 알아들었나 보다. 이분 처음 뭐라고 내가 잘못 알아듣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 아니거든요. 이분도 그걸 보면서 바뀐 거거든요. 물론 세 번째 부류가 있죠. 생각도 확고하고 표현도 딱 할 수 있어요. 이 노무현 대통령 같은 분이에요. 그냥 말이 글이에요. 말을 쭉 해주면 그냥 받았으면 글이에요. 그냥 일목요연해요. 근데 이런 분의 또 문제는 있어요. 완벽주의예요. 계속 갈고요. 계속 마음에 안 들어. 기대 수준이 너무 높아요. 요구 수준이 너무 높아요. 여러분들 그런 분 만나면 숨 막힐 것 같아요. 차라리 첫 번째가 나아요. 아니 정말로요. 내가 고수끼리 만나서 하는 걸 내가 봤는데 인수위 때요. 제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인수위 때 파견을 나갔어요. 당선자 연설순 파견을 첫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나가서 연설을 하루에 보통 당선자 연설이 막 2개 뭐 이렇게 최소 2개예요. 근데 그거를 2달 내 썼어요. 한 번도 안 읽었어요.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 쳐다도 안 봤어요. 내 글을. 어쨌든 그랬는데 문제는 취임사였어요. 취임사 준비위원회가 있고 이제 그걸 2달간 가동을 했죠. 대통령이 7번 구술을 했어요. 7번 한 이유가 7번 마음에 안 들어서였어요. 처음 구술을 해줬죠. 그래서 누가 썼어요. 대통령이 이거 아니래. 그리고 다시 또 구술을 해서 다 모아놓고 취임사 준비위원들 다 모아놓고 이제 다른 사람이 또 썼죠. 또 아니래. 계속했어요. 그래서 취임 하루 이틀 전
이제는 큰일 난 거예요.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취임사가. 이낙연 그 당시 실장, 인수위 실장이었어. 비서실장인가 대변인이었어. 이낙연 총리가 그분도 계속 그 회의에 들어왔었거든요. 결국 그분이 펜을 들었어요. 한 방에 통과가 됐어요. 한자도 안 고쳤어요, 대통령이. 근데 내가 그 원고를 딱 보니까, 취임사를 보니까 나도 다 들었던 내용이야. 아니 바로 그거야. 대통령이 이렇게 쓰라고 그랬어. 근데 아무도 못 썼어 그거를. 아니 바로 그래 이거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근데 나도 썼거든요. 초 하나하나. 택도 없는 거. 다 나가리 됐어요. 대통령이 아니라고 한 이유가 있었구나. 바로 이걸 원했구나. 근데 그 내용이 그냥 이낙연 총리 머릿속에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말이야. 근데 그 했던 많은 말을 딱 그냥 일목요연하게 전곡을 딱 찔러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쉽지가 않죠. 이낙연 총리니까. 근데 보세요. 이낙연 총리 완벽한 분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 밑에 있는 분들이 힘들잖아요. 소문으로 들어서 아실 거 아니에요. 그 세 번째 부류의 분이죠. 그러니까 그런 고수끼리 만나면 딱 얘기해보면 몇 마디 딱 들어보고 아 이런 얘기 지금 하시고 싶은 거죠. 딱 해서 그냥 머릿속 그림을 문자화하는 거죠. 그림을 읽어가지고 문자화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텍스트 말만 듣는 게 아니고 컨텍스트를 듣는 거죠. 의중을 읽는 거예요. 당신이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지금 당신이 이런 말 하고 싶은 거야. 이것까지 읽는 거야. 그러니까 딱 보면은 자기 속내가 그냥 맞아. 내가 이런 말 하고 싶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수준이 되는 사람이 근데 거의 없어요. 없기 때문에 아랫사람은 그걸 알아가는 과정인 거야. 이거 아니다. 이렇게 고쳐라.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내냐. 다시 써라. 이런 과정 속에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윗사람도 완벽하지 않고 아랫사람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한다는 게 그렇게 둘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정말로. 사실 그렇죠. 윗분도 어떻게 완벽해요. 아래는 아래대로 답답하고 불안하고 뭐 이런 상태 속에서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실력을 알거든요. 내가 한 60점짜리인데 항상 일은 한 80점, 90점짜리 일을 하라고 그래요. 위에서. 그런 걸 요구하죠. 그러면 이제 20점, 30점의 그 갭을 좁히는 게 그 내가 월급 값이에요. 일하는 거고 그만큼 스트레스 받아요. 모르는 걸 알아야 되니까. 그거를 이제 하나씩 알아가는 거죠. 그 20점의 공백을 채워가는 거죠. 그래서 다 채우면 일이 끝나는 거죠. 뭐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 제가 모셨던 어떤 배우에서 선배는 진짜 똑똑한 분이에요. 종이에다가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만들라고. 근데 책 한 권 분량을 내가 만들어야 되는데 종이 한 장에다 그림으로 그려주는데 내가 만들 수가 없죠. 그걸로. 계속 까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완성이 돼요. 결국은 그분 손에서 완성이 돼요. 딱 완성이 된 걸 보고 그 종이하고 비교를 하면은 완벽해. 이게 일치해. 이게 완전 설계도인 거야. 아, 이런 뜻이었구나, 이 그림이. 그때 알게 돼요. 근데 이런 이제 그분하고 일할 때 제가 우울증으로 회사를 그만뒀어요. 뭔 얘기를 해도 그분 말이 맞아요. 내가 아무리 연구를 하고 해가도 2개 가지고 가면 그분은 5개, 6개를 얘기해요. 하나도 힘 안 들이고 얘기를 해. 그냥 즉흥적으로 나와 그게. 나는 그냥 그렇게 고민을 하고 갔는데도 그게 근데 훨씬 좋아. 여러분들 계속 그거를 매일 당하면요. 우울증에 걸려요. 정말 무기력해져요. 회사 가기 싫어요. 근데 저 이 문제를 사실은 이제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 모를 때 물어볼 수 있고 물어보는 거에 대한 답변을 얻을 수 있으면 직장 생활 어려움이 난 절반은 줄 거다. 근데 우리는 전 세계에서 질문하는 걸 제일 두려워한다. 너 그것도 모르냐? 야, 내가 그런 것까지 내가 너 알려줘야 되냐? 너 뭐 하는 놈이냐? 너 지금 내 말 말했잖아 내가. 너 지금 내 말 이상해? 뭘 자꾸 물어? 우리는 질문 않고 알아서 잘하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에요. 묻지 않고도 잘하는 사람. 눈치가 빠른 사람.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일하는 쓰는 사람이 제일 어떤 아는 걸로부터 소외되어 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쓰는 역할을 한다. 또 모르는 가운데 묻지 않고 뭘 해야 된다든가 동료 간에 늘 경쟁 상태에 있어야 된다든가 이제 뭐 이런 좀 근본적인 좀 조직에서 뭐 글을 쓰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거를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여러 가지를 시도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전통적인 방식은 이런 거죠. 아랫사람, 윗사람이 간단한 지침을 줘요. 지시를 하는 거예요. 지시. 이렇게 해라. 그러면 아랫사람이 일단 초안을 만들어요. 그러면 그걸 고쳐주는 거. 이게 아주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죠. 근데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죠. 아주 진짜 똑똑한 분이면 노무현 대통령 같은 분이면 쭉 구술을 해주고 그러니까 거의 아래 직원이 첫 번째 방법은 한 70을 하고 윗분이 한 30을 한다면 윗분이 한 70을 하고 아래 직원이 30을 하는 방법. 근데 과연 이 방법만 있냐? 이 양자 관계만 있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르게 제가 시도해 본 것은 팀플레이예요. 제가 비서관일 때 행정관이 4분이 계세요. 첫 번째 제가 이 국민의 정부 때까지는 행정관으로서 경제 연설만 썼어요. 근데 비서관이 딱 됐는데 외교, 안보, 통일, 정무, 행정 이걸 다 고치라는 거야. 나는 이게 아니 비서관이 됐다고 내가 갑자기 외교, 안보를 알아요? 문화, 복지 이런 걸 알아요? 근데 우리나라 조직은요. 되면은 그냥 마치 비서관이면 그걸 다 알아야 돼. 근데 이게 장난도 아니고 대통령 연설을 아니 경제 연설 쓰기도 허덕허덕 해가지고 근근히 쓰고 내가 어디 외교 연설 볼 겨를도 없었고 응? 그렇게 살아왔던 그런 사람한테 그걸 다 고치라는 거야. 그래서 난 이거 못한다. 내가 못 고친다. 원래 그거 쭉 써왔던 분들이 전문가들인데 그분들이 나보다 더 잘하는데 이게 하나 이유였었고요. 또 하나 이유는 노무현 대통령의 문제예요. 노무현 대통령은요. 높은 사람한테 알려주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연설 비서관실이면 연설 비서관한테 얘기를 해야 제가 대장질을 하거든요. 제가 가서 대통령 구술을 받고 와서 내가 일은 안 쳐. 행정관한테 시키고 행정관이 써온 것을 내가 들은 게 있기 때문에 고칠 수 있죠. 만약에 그게 없다면요. 위에 있다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그렇게 일을 안 시켜요. 윗사람한테 알려주지 않아요. 제가 가면은 자네가 쓰냐고 물어봐요. 아니라고 그러면 왜 왔냐고 그래요. 쓸 사람 오라고 그래요. 쓸 사람. 쓸 사람한테 직접 알려줘요. 아니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해요. 비서관이나 행정관이나 뭐가 달라. 아니 근데 쓰지도 않은 애가 와서 왜 듣고 앉아있는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왜 또 가가지고 또 전달을 해 지가. 그 전달을 하면 전달이 제대로 되지도 않을 뿐더러 아래 전달을 받는 사람은 기분 좋겠냐는 거야. 응? 그 사람이 신명이 나서 일을 하냐는 거야. 그래서 쓸 사람 오라는 거야. 쓸 사람. 근데 그렇게 되면 비서관이 고칠 수가 없어요. 아니 그 건에 관해서 그 사람이 더 알아요 나보다. 자기가 듣고 왔는데 내가
뭘 들었는지를 모르는데 걷다 대고 뭘 고쳐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각자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저도 초안을 쓰겠다. 대신에 좀 중요한 연설. 그러니까 5분의 1씩 똑같이 쓰는데 나는 월급도 많이 받고 비서관이니까 중요한 연설을 제가 쓰고 고치는 건 그럼 어떡하냐. 내가 또 고칠 수 없잖냐. 5명이 같이 고치자. 같이 모여서 고치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5년간 그렇게 작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협업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저는 굉장히 효과적이었어요. 그러니까 5명이 할 때 여러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누가 대표로 한 명이 초안을 쓰고 5명이 모여서 고치는 작업. 그러니까 한 문단씩 쓴 사람이 읽으면 그거에 대해 의견을 내고 수정하는 작업을 우리는 했고, 어떤 경우에는 일단은 토론부터 해요. 어떤 작업이 딱 떨어지면 5명이 모여요. 토론을 해요. 이거 어떤 내용을 넣을까? 초안을 쓰지 않고. 근데 대신에 한 명이 우리 조별 토론할 때 정리하는 서기가 있듯이 한 명이 그 얘기를 다 종합해서 대표 집필을 하는 거예요. 그 방법도 있어요. 세 번째 방법은 방대한 연설은 그냥 업무를 분장해요. 경제 분야 네가 쓰고 외교 분야 네가 쓰고 내가 어느 분야 총론 분야 쓸 테니까 합치자. 이렇게 작업도 해요. 그다음에 마지막 이런 방법도 썼어요. 간단한 거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이 갑자기 어딜 가시는데 방명록 서명을 해야 되는데 문안을 달라고 그런 거 다 줘야 되거든요. 연설비서실에서 다 나가야 되고 말씀 자료 이번에 뭔가 그 헤드라인으로 뽑힐 만한 그 말씀 자료 메시지 하나를 핵심 메시지 하나를 좀 강한 거 달라 뭐 이런 거 갑자기 오다가 떨어져요. 그런 때는 5명이 모여서 이게 무슨 토론하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그냥 5명이 각자 하나씩 쓰는 거예요. 경쟁 방식이죠. 5개 중에 모여가지고 각자 쏘은 거 하나씩 가지고 제일 좋은 거 누가 봐도 좋다고 하는 거 그거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팀플레이를 한 거예요. 각자 쓰고 그중에 좋은 걸 뽑아서 하든지 토론해본 결과를 취합해서 하든지 각자 역할 분담을 하든지 아니면 초안을 놓고 한 사람이 쓴 걸 놓고 고치든지 이런 방식으로 5년간 했어요. 해보니까 첫 번째요. 이 한 1년 하니까 고칠 게 없어져요. 고칠 게 없어진 이유가 2가지예요. 여러분들 글을 고친다는 게 언제 고치냐? 잘 쓰는 사람이 못 쓰는 사람 걸 고치죠. 오답을 정답으로 고쳐주는 거죠. 그게 하나 고치는 경우고, 또 하나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이 쓴 걸 고쳐요. 이건 뭐 오답의 문제가 아니고 생각이 다를 때 그럼 윗사람 생각대로 고치는 거예요. 윗사람이 이게 아니라고 그러면 아닌 거예요. 이게 고치는 상황이 2가지 경우에 이제 생기는데, 어떤 경우 저는 이제 후자의 경우 윗사람의 생각이 꼭 맞다는 건 없거든요. 제가 김우중 회장 모실 때 저하고 김우중 회장 사이에는 3분이 계셨어요. 비서실장이 있었고 담당 임원이 있었고 부서장이 있었고 저는 실무자였고 과장이었고, 근데 이 3단계를 거쳐서 회장한테까지 가는데 어떤 경우에는요 정말 드문 경우긴 하지만 회장이 나중에 제가 쓴 초안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누가 꼭 정답이란 보장 없어요. 실컷 이게 몇 단계를 거쳐가지고 맞고 막 이래가지고 갔는데 그게 막 시간이 엄청 걸리고 그냥 난 너덜너덜해졌는데 회장이 지시하는 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 이렇게 돼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거를 1년간 해보니까 어떻게 되냐. 고칠 게 없어졌다는 것은 첫 번째 실력이 똑같아졌다는 거예요. 5명이 매일 2번, 3번씩 모였거든요. 매일. 그래서 그게 일하는 걸로 우리는 모였는데 그 시간이 학습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실전이에요. 실전. 실무를 놓고 이런 방법이 있고 이렇게 고칠 수가 있고 그런 학습이 어디 있어요. 이런 첨삭지도가 어디 있어요. 그거를 그런 식으로 일을 배운다는 거 어디 가서 또 근데 5명이 나름대로 다 고수들이야. 각자 전문 분야가 있고 오랫동안 그걸 해온 사람들이야. 그 이상 배울 대상이 없어요. 그걸 어디 가서 배워요. 근데 그거를 한 1년 해보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실력이 상향 평균화된 거예요.
실력이 똑같아진 거야. 또 하나는요, 합의를 한 거야. 처음에는 목소리 센 사람이 이겨. 자기는 이게 맞을 것 같대. 그런 사람이 막 근거도 잘 떼고 막 논리적이고 하니까 이겨. 그렇지만 그게 계속되지 않아요. 계속 하다 보면은 나중에 그래, 이게 맞는 것 같아. 여기에 중지가 모아져요. 그러면서 합의가 돼요. 자기가 참여해서 합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거에 대한 거부감은 없어요. 우리가 흔히 느끼는 거부감 중에 이런 거 있어요. 윗사람과 내가 생각이 달라. 근데 윗사람이 고치래. 쥐가 맞아? 어디다 대고. 아니,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니, 이런 게 하나도 없으면 직장생활 그냥 날로 먹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죠. 갖고 갔는데 뭔가 아니라고 자꾸 그러고, 자기는 이거 같은데 이게 막 부딪히고 이런 게 갈등이 있죠. 근데 이게 이 둘 간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아니고 5명은 갈등이 없어요. 그냥 5명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도 거기에 동의한 거야. 참여해서 이루어진 거야. 근데 희한하게 한 1년 정도 하면요, 우리는 이렇게 쓰자 라는 거에 대해서 머릿속에 그림이 똑같아져요. 똑같은 데를 쳐다보게 돼요. 처음에는 안 그런데. 그러면 그때부터는 고칠 게 없어져요. 효율이 최고인 거야. 그리고 스트레스가 없는 게 왜 없냐? 아까 얘기하는 비교하고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공동체야. 운명 공동체야. 대통령이 혼내건 칭찬하건 누구는 좋고 누구는 나쁘고 없어. 같이 좋고 같이 나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를 들어 60점짜리인데 80점짜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조직은 발전해요. 60점짜리 만들면 안 돼요. 근데 내가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60점짜리를 그냥 내놔도 돼요. 그 독해에다 60점짜리 올려요. 그러면 80점짜리가 만들어져요.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고 나머지 4명에 의해서. 근데 이게 내 거가 나가 60점을 내서 80점이 만들어지면 이 사람은 고마워서 나도 뭔가 기여하기 위해서 남의 걸 또 열심히 봐요. 이게 이 선순환을 타면요, 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요, 이게 엄청나요. 서로가 서로를 돕는 게. 이런 상태가 되면은 일이 즐거워요. 일단은 내 상태에서 그대로 내놔도 되고, 내가 막 나를 포장하고 나를 숨기고 내가 막 80점 인체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야. 할 수도 없어요. 다 알아. 매일 만나서 하는데 어떻게 그걸 숨길 수가 있어요. 제가 뭐가 약점이고 뭐가 모자라고 다 알아요.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야. 근데 모자란 걸 알기 때문에 그 모자란 걸 채워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채워주는 관계가 돼요. 그리고 결과물이 예를 들어서 내가 옛날에 경제연설 혼자 쓸 때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거기에 막 외교적 관점이 들어가고 정무적 판단이 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정말 이게 이 융합이라는 거, 이 통섭이라는 게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이 분야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벽이 쳐져 있는 상태에서는 서로가 갖고 있는 걸 공유하지 않고 서로 간에 학습이 일어나지 않고 서로가 갖고 있는 정보를 안 주고, 그리고 그 결과물이 그게 이 융합된 결과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구나. 예를 들어서 경제수석이 경제 문제 혼자 해결 못 해요. 이게 사회수석 뭐 다 모여 머리를 맞대도 될까 말까예요.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시대로 가고 있고 이렇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일을 할 때 효율도 있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다. 사람은 누군가와 경쟁하면서 비교당하면서 남을 이겨먹으려고 남의 불행이 내 행복이 될 때 절대 행복하지 못하다. 내가 누군가를 돕고 내가 조직에 기여를 하고 우리 공동체에 기여를 하고 그 기여를 막 하려고 그래요. 나로 인해서 여기가 좀 이렇게 얽힌 게 여기 하나 내가 이걸 따주는 거 풀어주는 거, 그래서 나머지 4명이 집에 빨리 갈 수 있게 내가 오늘 이거 한 건 한 거, 이런 거에 막 보람을 느끼고 그런 걸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미리 막 연구를 해와가지고 어떻게든지 뭐라도 좀 숟가락을 얹으려고 자기도. 그리고 그런 사람들로 다 가득 차 있으니까 나도 막 도움을 받고, 그래서 내가 동료를 믿고 초안을 올려도 누군가가 도와줘서 초안이 완성이 되고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이건 가족보다 더 끈끈한 관계가 돼요. 예를 들어 대통령이 저를 찾으면
행정관들이 다 제자리로 와요. 왜 오냐? 얘 그냥 보내면 혼나거든. 그러니까 대통령 직무실까지 막 따라가면서 저한테 이것 때문에 대통령이 차지했으면 지금 이건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이 분야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거 꼭 이거 잊지 마시고요. 막 나한테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게 정말 공동체가 됐구나. 그 사람들이 전날 어디서 뭐 좋은 정보를 듣거나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뭐 하면은 아침에 딱 뭐 우리 아침마다 이제 일찍 나오니까 김밥 당번이 돌아가면서 있어서 아침에 와서 김밥을 먹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다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어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거 참고 좀 해보시라고. 이게 모든 게 제가 사원 대리 시절에 내 얘기를 잘 들어주던 그 내 직장 생활 경험 유일한 한 번의 경험, 그분은 정말 제 얘기를 잘 들어줬어요. 야, 넌 그런 걸 어디 가서 진짜 좋은 아이다. 야, 그거 한번 해보자. 하고 안 되면 책임져주고 되면은 공을 나눠줬어요. 나는 그 사람한테 어떤 그 꺼리낌이나 두려움 없이 모든 말을 던질 수 있어요. 나의 존재를 던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그분을 통해서 내 존재감을 느끼고 막 존재 의미를 찾고 내 존재 가치가 그분을 통해서 일이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위험이 하나도 없어. 이런 거 한번 해보죠. 이런 게 있답니다. 막 하면 그분이 야, 뭐 이런 상태였어요. 그분은 내 보고서를 검토도 안 했어요. 그냥 갖고 올라가는 거야. 똑같은 상태였어요. 제가 막 따라가면서 이거 가서 이거 물어보시면 이렇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이런 의미로 이거 쓴 겁니다. 막 설명을 하는 거야. 엘리베이터까지 막 따라가면서. 그리고 그분이 오기를 기다려요. 결과가 궁금해. 내일이니까. 그리고 내가 그분한테 올리기 전에 밤을 새워서 일해요. 이분이 검토를 안 하니까. 아니 내가 마지막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짜증이 안 나요. 내가 일의 주인이에요. 신이 나요. 그분 정말 손도 안 대고 코를 푼 거예요. 근데 난 그게 최고의 리더십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분 밑에서 제일 행복하게 일했고 제일 열심히 일했고 막 죽으라고 일했어요. 근데 재밌었어. 근데 이제 그 5명이 다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저녁에 술 먹다가 뭘 들으면 내일 가서 이거 얘기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상태로 아침에 빨리 가고 싶은 거야. 갔는데 그 담당이 아직 안 나왔어. 왜 이렇게 늦어? 아니 내가 뭘 들었는데 뭔가 공부를 해서 뭘 깨우쳐. 이거 좋은 게 있는데 그 친구가 마침 출장 갔어. 어디 휴가 갔어. 막 기다려줘 그 친구가. 이런 상태가 되면요. 그런 상태라는 것은 아까 처음에 얘기한 자아를 실현하는 상태예요. 직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월요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정말 믿기지 않겠지만 월요일이 기다려져요. 월요일이 기다려지는 사람이 또 있죠. 사장들. 일요일도 나와요. 왜 나온 줄 아세요? 다 아니까 나오는 거예요. 다 아니까. 할 일이 막 생각이 나요. 할 일이 생각이 나고 그 일이 내 일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다 알려주면 일의 주인이 돼요. 그냥 알아서 주인이 돼요. 자기가 전체를 다 알면. 내가 그걸 느낀 것은 대우증권에 7년 있을 때 사원 대리, 내가 과장 되면서 회장 비서실에 갔는데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내가 너무나 몰랐다는 걸 가서 알았어요. 계열사고 그것도 아래직급이어서 당연히 몰랐죠. 근데 거기에 가니까 회장 얘기를 직접 들었어요. 김우중 회장. 예를 하나 들자면 대우증권에 있을 때 차를 팔려고 그랬는데 왜 차를 팔아야 되는지, 왜 증권사가 차를 파는지, 왜 그게 인사고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왜 맨날 매주 너 언제까지 팔 거야? 왜 너 지금 계획이 어떻게 돼? 누구한테 팔 거야? 응? 네 차라도 바꿔 이 자식아. 이 소리를 왜 들어야 되는지. 회장한테 가서 들으니까 차를 안 파는 미친놈이에요. 안 팔면 회사가 망하는 거야. 근데 그 얘기를 아무도 안 해줬어요. 사장은 듣고 와가지고 야, 회장이 차 팔랐다. 우리 몇 대 할당 받았다. 그러니까 나눠보자. 과장 몇 대? 부장 몇 대? 팔어? 왜 안 팔어? 이 미친놈들 왜 안 팔어? 지무동을 받고 있는 이놈들이? 왜 안 팔어 니들? 니들 제정신이야? 근데 우리가 미쳤어. 왜 팔어? 이런 대치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안 알려주고 팔라고 그런 거야. 내가 가서 직접 들어보니까 차를 파는 행위와 나의 앞날이 연결이 돼요. 인과관계가 있어. 그럼 주인이 되는 거야.
아니 안 팔려면 그냥 떠나 이 자식아. 왜 여기 안에 있으면서 나까지 내 밖까지 빼서 팔기 싫으면 대우를 떠나. 너 안 팔고 여기 계속 다니면 내 밖으로 없어져. 이런 상태가 돼요. 주인이 되는 거예요. 김우중 회장이 되는 거예요. 김우중 회장이 그 사람이 무슨 뭐 사기를 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도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뭔가를 이뤄보려고 막 하는데 그거를 다 알려주는 거야. 나는 다 들을 수 있어요. 왜냐면 스피치라이터라고 해서 회장 주재회의에 가서 다 들으라고 그랬거든. 그 뒤에 앉아서 들었어. 사장단 회의에도 듣고 뭐 사람들 만나서 얘기할 때도 회장이 얘기한 걸 다 들고 김우중이 된 거예요. 제가 다 알게 된 거야. 알게 되면요 그 사람이 돼요. 그 사람이 되면은 내가 그냥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태까지로 만들기 어렵죠. 근데 만약 이런 상태가 되면은 예를 들어서 청장님과 같이 똑같이 사고하고 청장님 생각을 같이 하면요 일단 여기 다니는 게 재밌어요. 이 주인이 되면. 근데 이런 상태를 어떻게 만들어 줄 건가? 그러니까 어떻게 알려주고 또 어떻게 들어주고 아까 그 사원대리 시절에 그분이 들어준 거요. 뭐 제 의견 무슨 제안 뭐 제 보고서 기획안 이런 것만 들어준 게 아니고 불평불만 다 들어줬어요. 저도 나중에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막 공황장애도 겪고 뭐 내 감정을 해소를 못해서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거를 얘기하려고 저녁 때 술을 먹었죠. 술을 먹고는 안 풀려요. 몸만 상해요. 술을 먹고 뒷담화하고 그걸 풀려고 얘기하는 것은 더 강화돼요. 누구 욕을 하면은 그 사람이 친구들이 도와주거든요. 직장 동료들이 그 친구 그것만 나쁜 거 아니야. 이런 점도 있어. 그러면 그래? 진짜 나쁜 놈이네. 더 악화돼요. 스트레스가 안 풀려요. 풀리려면 맨정신에 당사자한테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피해 안 받아야 돼요. 찍히지 않아야 돼. 그랬을 때 풀려요. 그럴 때 해소돼요. 물론 그 들은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을지 모르지만 말한 사람은 그리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면 들은 사람이 그러냐? 그렇구나. 내가 몰랐다. 얼마나 힘들었냐? 이 한마디에 풀려요. 그러면 이제 일하는데 자기 정신적 에너지를 써요. 그분은 그걸 다 들어줬어요. 왜 저한테만 일을 줍니까? 제가 호구입니까? 그러면 그렇지 않아. 내가 걱정해. 너한테 자꾸 일이 간다. 네가 의견 좀 내봐라. 누구한테 주면 좋겠냐? 응? 네 말대로 할게. 내가 누구한테 주겠어요? 그럼 생각이 이렇게 바뀌는 거야. 아, 내가 역량이 있어 나한테 오는구나. 내가 인정받고 있구나. 생각이 그전까지는 억울하고 분했어. 나를 호구로 하나. 보자 하니까 나한테만 계속 이러다가 갑자기 그 사람이 다 안 돼. 그러면 생각이 확 바뀌는 거예요. 이런 거 다 들어줬어요. 그분은 뭐 비판하고 반론하고 토달고 이런 거 문제 안 삼았어요. 이런 상태가 되면요. 아무 걱정이 없고 불안이 없고 위험하지 않은 상태가 되고 뭐든지 얘기할 수 있고 막 얘기하는 게 신나고 이렇게 되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의견 공유가 되고 이러면서 이게 같이 모여서 한다고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어떤 얘기든지 하고 상대를 막 비판도 할 수 있고 반론도 할 수 있고 막 얘기가 논쟁이 되고 뭐 쏟아져 나와야 거기에 서로 배우는 거고 작품이 좋아지는 거고 결과물이 좋아지는 거죠. 예, 여기까지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예, 이제 나오셔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